한국봉사에 여러분들 지금 그 한국봉사에 저거를 줬을 때 이거 잠깐만요.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봉사에 지금 한국봉사라고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만 카나다 유니테리안 봉사의 외국기 원조기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역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의 한국 지원이라고 썼는데 이제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를 나중에 이름을 그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가 지원하는 일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에.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획실장을 했을 때 제가 보건복지부 뛰어다니면서 이게 1977년도에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인을 정부가 해주지 않는 시절입니다. 법인 인간을.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 뛰어들어가서 굉장히 설득을 해가지고 외국 원조기관이 철수하려면은 국내 법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에 이전하기 전에 지금 우리 두 분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다니는 것이 사회복지 1세대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사실은 난 사회복지 1세대가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시점에서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사를 보면은 물론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얘기하면 가난과 질병에 대한 대처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사회복지 개념을 묻는다라면 각각의 얘기가 나올 텐데 나는 항상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가난과 질병에 대한 대처. 네. 가난을 위해서는 그 가난이라는 개념을 조금 포괄적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거죠. 또 질병 마찬가지죠. 뭐 사람의 행복 우리가 쉽게 사회복지를 얘기할 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사람이 아픈 걸 해결하는 만큼 가장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또 사람이 배고픈 만큼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다가 초점을 맞춰갖고 일을 해오던 시절인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아주 뭐 초기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사회복지라는 것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가난에 대한 것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하고 변화가 생겼다. 그것이 뭐냐면 6.25라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대량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그 외국의 원조가 들어왔죠. 지금 당장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뭐 많은 수재가 난 지역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가고 뭐 후원금을 내고 이러한 형태가 이제 우리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로부터 많은 원조가 들어오는 시죠. 이게 이제 1950년대 6.25를 계기로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에 들어온 외국 원조 기관이 상당히 큰 기관들이 있었는데 5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여러분들은 그거 별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5대 외국 원조 기관 그래서 국내 5대 큰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월드비전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네. 세계 선명의 지금 월드비전 그게 큰 단체였고 그 다음에 CCF 그 당시엔 CCF라고 해서 지금은 한국복지재단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컴패션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외국 원조 기관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없어진 걸로 거의 없어진 걸로. 그 다음 그 원조 기관으로 그 뒤에 뭐 조그만 이제 어답션 에이전시로서는 이제 홀타 등록제가 생겼고 근데 이제 그 어답션 에이전시라기보다는 그냥 외국 원조 기관 그랬을 때는 그건 안 들어가고 이제 기독교 세계봉사회라는 게 있었어요. 기독교. 근데 지금 그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순번으로 봐서 이 5번째 해당되는 게 USC라고 그래가지고 그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 그러니까 뭐 유니테리안 서비스 커미티 오브 캐나다에 돼가지고 유니테리안 서비스 이것이 원조 기관인데 대개 뭐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원조 기관은 그 60년대까지는 엄청난 일을 했던 곳입니다. 어떤 식의 일을 했냐면은 주로 이제 그 뭐
이게 가족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FPP라고 해갖고 가족 복지 재단이라는 게 있고 기독교 세계 봉사에는 그 주로 이제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돕는 기관이었고 월드 비전 컨페션 CCF는 주로 이제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돕는 기관. USC는 양쪽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난민, 그 전쟁 미만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자활 프로그램을 돕는 거하고 이제 그 여기 서울 시내에 있는 7개 보육원을 선택해가지고 돕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외국 원조기관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스폰서십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는 푸드 아동 결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폰서십 프로그램. 카나다 기관은 카나다 기관, 주로 이제 미국 기관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카나다 기관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내가 재정에 제일 열악한 국력으로 봐서 미국과 카나다하고 비교해보면 잘 다르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본부에서 미국에서 그 스폰서십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모금을 합니다. 아동들에게 이제 모금을 하면 거기 운영비를 일부 띄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떨어지는 돈이 그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7불에서 10불 사이 그 당시 돈으로 한 코와 하나당 결전이 되면은 7불에서 10불 사이. 지금 10불이라고 하면 얼마죠? 지금 한 8,500원 정도 되죠? 환율이 기준 환율로 봐서 한 8,500원, 9,000원이 되는데 10불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육원에 줬을 때 내가 석사 논문을 67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내가 조사해가지고 석사 논문 쓸 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 66년도에 그 어느 시설의 그 운영비를 분석해 보니까 한 세 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운영비가 얼마인데 그 외국 원조기관에서 스폰서십으로 받아가지고 쓰여지는 돈이 얼마냐? 60%를 차지하는 시절. 그러면 엄청난 돈이죠? 네? 지금 여기 학생도 있고 지금 실무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봉 얼마 받죠? 연봉 대략 초창기가 1,500 1,500이면 한 달에 한 130만 원. 예. 그럼 1,000불이 넘죠? 예. 네? 한 1,200불 되는데 내가 60년도에 7월 1일 대학을 나와가지고 여기 아까 얘기한 거, 그 당시 그래도 취직이 잘 되는 곳이고 우수한 사람들이 사회복지학과 갔다. 그 시절에 내가 대학에 딱 졸업맞고 처음 취직했을 때 받은 돈이 원봉, 뭐 보수, 뭐 수당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받은 게 한 70불 정도. 한 달에 받는 돈이 70불. 70불 정도인데 그 당시 대학을 같이 나와가지고 조홍에 들어간 친구의 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가로 봐가지고 어느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그 지금 서남아시아 쪽에 좀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을 좀 집중적으로 봤더니 60년대 우리나라와 같은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인도 뭐 이런 쪽으로 보면은 거기 하루 일당을 많이 받는 데가 1.5불, 1불 50센트 하루 일당을 아니면 2불, 많아야 2불.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우리 비슷한 시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아무리 뭐 복지 난 평생을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 경제 성장 없는 복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나눠지는데 아까 얘기가 했는데 그렇게 하던 시절이 대부분 이제 그 1세대가 외국 원조를 받아서 하던 사람들, 그 1세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6.25를 계기로 해서 원조가 많이 들어왔고, 원조를 그걸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문제도 일어나고, 뭐 횡령 사건도 일어나고, 빼돌리기도 일어나고, 제대로 저거가 안 되니까는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단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했고, 처음에 사회복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나 선배들한테 두들겨 맞을 얘기인데 처음에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그 초창기에 일하던 그 리더들을 보면은 대부분 영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은 무엇을 받았든 간에 영어를 잘하면은 대구 외국 원조기관에서 장이 됐고
그 사람들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이루어졌고 사회복지 분야를 하다 보니까는 교육이 필요했다고 느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시절이 연영 무리되었으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단기 교육을 받아서 뭐 이제 국립사회복지 그 당시에는 뭐 사회복지 훈련원이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쭉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그 사회복지 전문 훈련기관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훈련기관이라고 이제 있어가지고 훈련원이라는 아주 보건복지부의 이사관급이 원장이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시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이제 학교도 뭐 신학교라든가 이렇게 종교학과 이런 데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학원 뭐 이래가지고는 사회복지 공부가 생겼고 그러다 이제 60년대 초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50년대를 그렇게 지나고 60년대 초로 왔을 때 아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대학 교육에서 전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가르쳐준 뭐 스승들 그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죠. 내가 몇 살쯤 돼 보여요? 1세대라고 찾아왔는데 내가 아까 그런데 1세대 그러면 70이 좀 넘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거든요. 그럴 때 이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어요. 다 돌아가셨지 대부분 돌아가시고 은퇴해도 지금 8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신 분이 이쪽 사회복지학으로 되게 뭐 사회학 하신 분이 사회복지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초기 단계는 이런 시절이 이제 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앙대학교를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사회복지를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지금 중앙신학교, 지금 강남사회복지학교. 강남사회복지학교 출신 있으세요? 네, 강남사회복지학교가 이제 초기에 저거를 했는데 강남사회복지가 이 전문교육 발전에 많은 공헌도 했고 많은 흠집도 냈고 아마 이제 선배들한테 들어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막 필요하니까 사회적 필요해야 되니까 막 단기 교육으로 막 시켜서 많이 내보내기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일반에서 뭐 전문가라는 교육이 그 정도면 전문가냐 이런 그 리액션이 나올 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영역의 한 부분은 그래도 남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이제 이와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학과라는 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사회복지학과로 바뀌었고 이게 50년대 후반 또 서울대학교와 고무래변이 같이 생겼고 60년대 초반에 중앙대학교 생겼고 또 그 다음에 뒤따라서 지금 성신여대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대학을 다닐 때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학과가 한 7개 대학 7개 대학 정도에서 서로 교류가 많이 됐어요. 뭐 학생끼리도 뭐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왔으면은 같이 동년배로 나온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고 다 친구 이루어지고 다 필드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된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제대로 사회복지학과 4년을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사회복지 뭐 예를 들면 자격증이 100번 뭐 이렇게서부터 시작되면은 100번 바로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들 100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장급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아까 얘기한 뭐 비전문가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또 완전한 전문가라고 하기도 또 곤란하고 한 분들. 근데 사람은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을 1세대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전문 분야를 공부하고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그 시대에 이제 거기 가서 선배들한테 배웠고 그분들한테 하고 임상을 배우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정부로부터도 뭐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뭐 위원으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제도 개선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사회복지 사업법 그 초기 그 틀을 짜고 만드는데 많은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의회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랑스럽게 아주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들어가가지고 사회복지관이라는 걸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지금도 그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초기에는 뭐냐면 거기다가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뭐 가정복지라든가 뭐 아동복지, 뭐 노인복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사회복지관은 뭐예요? 사회복지관은 뭐예요? 지역복지죠. 왜 대답이 빨리 안 나와? 사회복지관이라는 건 시설이에요. 근데 거기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이라고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휘적인 틀은 안 맞아요. 지역사회복지가 들어가면 끝인데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이라고 내가 넣어놨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빠졌고 얼마 전에 뺀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놔둡시다 내가 그랬거든. 왜냐하면은 일선 행정기관에 가서 지역사회복지가 사회복지관이라고는 공무원들은 잘 몰라. 그래서 처음에 그 사회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도화시키고 뛰어다닐 때 법제처에 가가지고 또 경제기획원에 가서 보조금을 주십시오. 초기에 내가 받은 사람이니까 틀을 짜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뭐냐? 그럼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 돼. 사회복지관이란 이러이러한 시설을 얘기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게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은 치료적 사업보다 예방적 사업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맞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거기에 따라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회복지관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적 경향이 강하지만 원래는 사회복지관의 역사적인 발전을 보면 이건 개혁적인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 생긴 인보관은 개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은 여기서 지금 못하고 이렇게 좀 접어놓고 정부 돈을 받아갖고 하는데 우리가 그 개혁을 하고 정부를 상대로 대모를 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그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고 한다면 보조금을 못 받죠. 그러니까 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조금 다르다.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그 사회복지관을 틀을 좀 다시 짜야 되겠다. 아까 얘기한 그 짜는 것이 우리 선배들은 외국 원조기관의 화려한 시절은 우리 선배들이 다 겪었어요. 그런데 외국 원조가 철수를 하면서 이제 불행한 시절이 오죠. 그게 뭐냐면 7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시기가 안 됐고 외국 원조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돼가지고 모금하는데 그 나라에 모금하는 자기네가 모금을 해서 이쪽에 돈을 보내려면 모금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모금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냐면 경제 개발을 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많이 세게 알려가지고 수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불행한 것만 못 살고 못 먹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뭐 외국에 뭐 지금 아주 비틀린 거 있죠. 못 먹어서 막 팔이 막 날리고 그런 것만 사진 찍어다가 내보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 외국 원조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원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벌어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규제를 합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원조기관이 모금을 못하죠. 한국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조기관들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다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한 100여 개의 그 외국 원조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다 딴들이 일자리 찾아가지고 나갔을 때 저는 살아야 되겠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이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그 사회복지관을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이론적인 뒷받침보다는 뭐 내가 또 물론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흔들림은 없었지만은 우선 직원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겠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득을 좀 창출해야 되겠다. 복지관에서.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복지관의 그 정책 사업하고 그다음 그 서비스 사업하고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은 사회복지에 돈을 좀 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이제 지금 한동안 많이 두들겨 맞았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영세민들을 그 영세로부터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만이 되겠느냐. 그걸 사회복지관에서 하겠다. 그게 여러분들 사회복지라는 것이 아까 내가
가난과 질병의 해결이라고 했죠. 그럼 가난으로부터 빠져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는 방법. 많이 주는 방법이죠. 아니면 스스로 벌어먹도록 하는 방법. 근데 사회복지관에서는 스스로 벌어먹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게 내 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누가 지금 뭐라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변화는 생겼지만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최초의 프로그램을 제가 냅니다. 지금의 프로그램을. 그래갖고 종합사회복지관 간판을 어휘를 처음 만들어서 붙인 사람이 나고, 그러니까 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모델이 돼갖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말을 장명한 사람이 나거든. 내가 장명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정부로부터 돈을 그만큼만 주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빈곤 집단 지역에 뛰어들어가서 빈곤한 사람들의 그것을 빈곤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빈곤의 원인을 크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그 당시 조사했을 때 이제 이 사회복지한 사람이 그걸 조사한 게 아니라 사회 약한 사람들이 대개 이제 빈곤은 우리나라 빈곤이 뭐 대물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돼 있다. 근데 그 빈곤의 원인을 보면은 우선 첫째적으로 부모로부터 유산이 적다. 당연한 얘기죠. 쉬운 얘기죠.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학력이 낮다. 그게 딱 보면은 그 당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소득은 학력과 정비례한다. 맞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도 그건 마찬가지야. 대학을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학교 나온 사람, 특별한 기능이 없다면은 가서 이런 그 기관에서 보수를 책정할 때부터 중학교는 종합계 출신은 첫 봉급이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대학은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학력과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렇다면 이게 빈곤의 원인이라니까 우리가 외국 원전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물자가 없거든요. 우리 자생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그건 줄 수가 없는데 학력을 보강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학력을 보강해주자. 그래서 초기 사회복지관에 우리 북부복지관 뭐 이런 데 내가 처음 할 때 보면은 학력을 보강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력을 보강해주는 건 뭐 야학도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은 자 가난하기 때문에 못해서 학력을 보강할 수 없다면은 그게 뭐냐? 지금 얘기하면 바로 과외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복지관에서 무료 내지 저렴한 비용을 받고 학력을 보강해주는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학력을 보강해주는 프로그램 접근 방법도 또 그 케이스별로 클라이언트 수준에 맞춰서 무슨 과목별 과제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것은 아이들이 일하면서 야학에서 중학교 검민정을 볼 수 있다든지 또 그것도 지금 저거 한다면은 중학교 실력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국가공무원이 월급을 받으면은 그걸 가난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아주 가르치자. 공무원 취업반.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한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회교육이에요. 그 당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원인을 보니까 또 뭐냐. 기능이 없다. 기능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기능 기술이 없는 사람은 노동 현장에 가서도 일당을 그냥 노동만 받지 요즘에 미장한다, 무슨 목공이다, 뭐 배관공이다 이런 사람 하루 일당을 뭐 15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품만 가서 날르는 사람은 3만 원, 4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기능을 익혀주자. 그래서 복지관에 막 그 기능 프로그램이 뭐 도배반, 목공반, 뭐 복지관에다가 그 당시 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봉제반, 자수반 이게 지금은 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러고 다 저쪽으로 다 갔을 때 중국으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여기 우리 북부복지관에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들어오려고 하면 새벽반부터 번호표를 받아야 돼. 사람들. 그래서 무슨 봉제반 같은 경우에 친구가 태평양 그거 이제 인맥도 막 동원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태평양 패션에 가서 뭐 옷 만드는 걸 이쪽으로 하청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일하도록 해가지고 소득도 창출하게 하고
또 기술도 배우게 하고 그러한 기능만. 네? 뭐 예를 들면은 파출부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요리사를 파출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목적이 요리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러한 목적 하나하나를 다 사회복지와 연결을 시켜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복지관 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안 하는 사람들이 뭐 복지관 관장한다고 여기 봐, 이거 돈 되네, 이거 수입 많네, 이거 수입 많네 해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니까 왜 복지관에서 복지는 안 하고 자선은 안 하고 그러한 것만 하느냐. 그게 이제 많은 복지관이 이제 확대되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내가 언제까지 얘기를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흘러간 것을 조금 지금 초창기 과정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 요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뭐 얘기? 복지관들이 이제 그걸 할 때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제가 복지관 3군데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중대부서사회복지관 또 해가지고 한 7, 8개만 우리나라에서 복지관을 했었어요. 정부 부적으로 받고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노태우 정부가 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뭐를 걸었냐면 보통 사람들을 걸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각 부처에다 지시를 내린 겁니다. 각 부처에서 내려간 지시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를 모델로 제시했어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보통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이러한 사회복지관이다. 그때 노태우 정부가 80 몇 년도에 시작이 됐죠? 86년도? 그렇죠? 노태우가 88년도에 전두환 88년도는 올림픽이 됐을 때는 전두환이 빠져나갔었지. 올림픽에 나간 데서. 그러니까 80년도가 87년도 거예요. 그 무렵에 이제 보통 사람들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래갖고 이제 각 부처에 내려갔을 때 상공부에는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 그다음에 노동부에서는 직장 타가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모델로 지었고 청와대 저소득 대책관이라는 게 설립됐었습니다. 저소득 대책관이 설립돼가지고 한 20여 명의 교수도 참여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참여해가지고 보니까는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바로 이거다. 그래서 복지관을 당장 확대시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대시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첫 터가 지금 여기 번동 사회복지관인데 아파트 왜 영세민 아파트 짓는데 복지관을 질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아파트 몇 개 호수를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복지관을 넣어주는 급변하는. 그러면서 이제 복지관이라는 개념들 정의를 해야 되고 운영 규정도 정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뭐 들어와서 뭐 얘기 설명해라.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을 초안을 제가 해줬어요. 해가지고 이제 사회복지관이란 이제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종합사회복지 처음 장명했다고 그랬는데 북부복지관 종합복지관을 처음 장명하게 된 일환은 뭐냐면은 고전에 중앙사회복지관 관장을 제가 했을 때거든요. 중앙사회복지관 현재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중앙사회복지관 하면서 정부로부터 1년에 8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를 짓고서 이거를 운영비를 짜니까 연간 한 2억 5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획경제기획원에 가서 이 예산들 넣어달라 하니까 사회복지관이 800만 원인데 어떻게 한 해에 그걸 1,500%를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하고 빠져나가는 길이 뭐냐면 그럼 이름을 바꿉시다. 거기서 즉흥적으로 만드는 게 종합사회복지관. 그래서 기획원에서 이제 그러고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기획원에서 다시 들어오네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는 얘기예요. 그게 순발력이 있어야 돼, 자꾸. 그때까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순발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규모가 이 정도 되는 거고 사회복지관이 요 정도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에 만들 때 초안에 2,000평방미터 이상, 그다음에 프로그램 몇 개 이상, 직원 수 몇 명 이상이면 종합사회복지관 가약이다. 그다음에 뭐 몇 평방미터부터 1,000평방미터, 2,000평방미터까지고 프로그램을 몇 개 이상 하고 직원 수가 몇 명이면 사회복지관 나형이다. 그다음에는 사회복지관형이다. 이렇게 3등분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더 이제 세분화됐지만은 초기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관까지 해가지고 사회복지관 운영 기종을 만들면서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관 하나를 넣자. 인구 10만 명. 그렇게 되니까 서울시가 1,000만이죠. 1,000만이 지금 서울시에 한 100개 정도, 90몇 개니까 1,200만 정도인데 그 앞으로 조금만 더 늘어나면 그래 이제 사회복지관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인데 그 뒤에 이제 단종사회복지관이라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 제가 자문을 하고 할 때는 사회복지관 10개에 이런 단종복지관 하나 뒤에서 백업해주는 종합적인 건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보다 더 전문화되고 깊이 들어갈 부분들, 노인의 일반적인 노인학교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왜냐하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니까 사회복지관에 부담이 놓고 보면은 노인들이 쉽게 와서 놀고 쉽게 와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노인복지관을 그만큼 많이 늘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거기에 뭐 수치료를 받아야 되다든지 모든 그 전문적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두 다리에서 한두 개씩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 초기에 이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최초의 민자유치 사회복지관, 이게 뭐죠? 건립과정? 네.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부분은 안 해주셔요. 지금 사회복지관, 부부복지관이 설립되게 된 것은 사실은 뭐 민자라는 개념도 없었던 거고, 캐나다 유태년 봉사가 손을 띄고 떠나면서 그 당시 1억을 줬습니다. 근데 뭐 거기 이제 1억 속에 그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역사적 과정을 다 얘기하면 누굴 헐뜯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다만 1억을 줬는데 우리 선배들이 받아갖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그걸 내가 인수받아가지고 그 1억을 가지고 여기 땅을 산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영세민 집단지에, 그러니까 정부를 설득을 했고, 정부로부터 아까 얘기한 이러이러한 만한 것을 도와주면은 그 정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영세민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결국은 실제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가장 앞으로 여러 후배들한테도 얘기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분야를 키운다면은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을 건드려야 됩니다. 정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당신이 조금 도와주면 해결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을 때, 그만큼 전문 지식을 키울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좀 얘기해 주는 게 자기 자랑 같지만은 한국에서 사회복지 큰 프로그램 2개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회복지관. 이걸 모델로 해갖고 전국에 확대되고 지금 전국에 400개가 넘잖아요. 사회복지 시설로서는 가장 큰 시설입니다. 다른 수용시설보다도 사회복지관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복지 교수들한테 가서 내가 요즘은 교수들한테 그 전에 가서 막 그 욕을 해줬더니 미워하는데 뭐 대학 교수 협의회 가서도 불러주면 가서 얘기해. 당연히들 한 건 뭐가 있느냐. 남이 하는 거 헐뜯 들어나가고 처음에 사회복지관 만드니까 뭐 이론에 맞네 안 맞네 뭐라고 자꾸 듣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도 사는 방법이 먼저다. 사는 방법.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외국 먼저는 철수했고 다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하면 그나마 사회복지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있던 사회복지관 아무리 잘했어도 다 떠나버리고 정부 돈을 끄집어내고 자원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선배들이 아무리 자원 일을 해놨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정부로부터 제도화하도록 했고 제도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관 운영 만들고 여기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있어요? 사회복지 전문 그것도 같이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했지만은
마지막 문민정부 들어올 때 그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다 그 해산돼야 되니까. 통치자의 어떤 그냥 관심 사업으로 뒀다면 후임자들은 먼저 사람이 잘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없애버리지. 그러니까 저희도 그 당시 보사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이거 여기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집어넣자. 사회복지 사업부에다. 들어간 겁니다. 법에 들어갔을 때, 제도에 들어갔을 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법을 없애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이 민간자원이라는 것이 그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부분, 사회복지라는 사람은 되게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은 자기 한 부분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그걸 제시하고 자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언제 어느 때라도 이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낀다면은 그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을 손을 대요. 그래서 요새 내가 자꾸 뭐 저기 우리 이번에 노원구청 내가 인수위원으로 들어가면서도 거기 가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웰빙만 갖고 얘기하지 말자. 이제 우리 수준에 웰다잉까지 하자 프로그램을. 그래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웰다잉 프로그램을 만들어봐. 우리가. 근데 웰다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먹고 사도 무슨 죽는 것까지 얘기하느냐. 근데 모든 사람의 머리 가치가 와 있어요 이제. 그러고 예를 들면 그 웰다잉이라는 게 무슨 내가 암에 걸려서 내가 뭐 내일 모레 죽는다. 그래서 뭐 지금 편하게 살자. 그것도 있겠지만은 웰다잉이라는 앞으로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 시점이 내가 지금 50을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20년 남아있다. 2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면은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30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 웰다잉이라는 것을 한번 잘 죽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가 30대부터 잘 죽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그 부분을 뛰어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자꾸 프로그램을 시켜라 하는 게 뭐냐. 지금 인구가 급격히 인구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애 낳기 운동을 복지관에서 해라. 그러니까 애 낳기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은 60년대, 70년대 사회복지 분야에 뛰어들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빈곤이라는 걸 치자보면 너무 많이 낳았기 때문에 빈곤한 겁니다. 수입은 없는데 그것도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먹이고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고였어요. 제 먹을 거 지가 타고난다고는 사고였거든. 그래서 아마 그 내연형에 내가 지금 65인데 내연형에 비하면 아마 아기가 적어요. 딸만 둘이야. 아마 그 둘이라도 그 시대가 내가 머릿속에 있을 때는 뭐냐면 내가 애 낳을 때, 결혼해서 애 낳을 때는 아들들 딸 하나 낳기 운동이 가족계획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셋을 갖기 운동 프로그램. 그러니까 셋보다도 많이 나니까 셋 갖기 운동을 벌린 시절이지. 근데 난 딸 둘을 낳고 끝났거든.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그 가족계획이 필요하다는 강연도 하고 그런 시절인데 씨가 안 맥혀 들어가는데 그게 한 세대가 흘러가니까 이제는 가족계획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맥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의 구성원이 왜 필요한가를 복지관에서 사회교육사로 지역복지 프로그램 접근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프로그램 지금 그래서 만들고 있어요. 나머지 자녀인 여생을 어떻게 즐겨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민간 자원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자원이 투여가 되는 거고, 순수 민간 자원이 투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화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민간의 프로그램은. 그래서 하나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민간이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정부가 세금에 의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없으니까 민간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해보고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자료를 제시해서 정부로부터 정책화하도록 하면은 그 확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뛰어들었던 것은 사회복지관에 뛰어들었고, 하나가 불화동 결례사입니다. 지금 한국복지재단에서 지금
역사를 지우지 말아라 내가 다 거기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 3년 하다가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 하다가 우리는 원조가 철수됐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재정적 능력, 인력적 능력이 없는데 정부가 정책화돼가지고 외국 원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국 스폰서 기관들을 내보내니까 국내 보육원들이 정부 돈으로 줘야 되죠. 근데 정부 돈을 못 주니까 보건복지부에 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불화동 결린 사업을 합시다. 그렇게 보사부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력 3사람분의 인력 보조를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의 시설 아동을 국내 이제 후원자를 찾아갖고 결련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신문에 터뜨리고 뭐 잘하다 보니까 아 이거 잘하는 거다 신문에 터졌죠. 청와대에서 보니까 아 이거 좋은 사업이야. 확대시켜 그래갖고 공무원 상급 이상은 무조건 가입해, 뭐는 무조건 가입해 그러니까 막 하루에 하루에 후원자 막 10,000명씩 생기는 거야. 정부에서 막 떨구니까 우리 인원은 7, 8명인데 이 여직원 하나가 후원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여직원 하나가. 그러니 어떻게 해? 그때 이제 나가. 우리 직원들한테 돈 다 가져갔고 그걸 메꿔놓고 이제 그 보조 기관으로 지정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고 우리는 복지관만 하겠다. 정부에다 그래갖고 그것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직원까지 다 넘어갔는데 그냥 김석선 회장한테 역사는 지우지 마세요. 그런데 불화동 결련 사업을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자기네가 한 거다. 사회복지관도 지금 한국복지재단은 사회복지관이 또 지금 10몇 개를 한 20개가 하고 있는데 할 데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이제 CCF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 그 스폰서십 프로그램 하던 게 있었어. 근데 외국 원수가 철수될 때 자기네들이 고민이 근데 이게 마침 복지관이 생겼으니까 분리가 한 거지. 그건 언제든지 김석선 회장 얼굴 앞에서도 내가 면박을 주는 거니까 역사는 지우지 말아라는 흘러간 역사는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디 지금 책에다 그걸 쭉 역사 정리를 해놨어요. 그건 지우면 안 돼. 역사는 지우면 안 되고 그러고 아까 우리 선배들이 다 자기네들 떠났다가 이게 자리 잡히니까 복지관 내가 하던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도망갔다가 이게 제자리가 잡히니까 죽을 고생해서 해놓으니까 자기네들이 유공자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민간재원 얘기인데 지금껏 여러분들 내가 보는 것은 이러한 것,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낸 것이 처음 받아낸 게 정부다. 또 이런 건축비도 받아낸 게 처음 받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예산은. 죽을 고생을 해.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서는 왜 쟤 줬는데 나 안 줘 그러면 돼. 왜 쟤 주고 나 안 줘 그러면 왜 불평등하냐. 근데 처음 만드는 사람은 엄청나게 몇 년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 하나하나를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이거 이렇게 리모델링 했는데 그때까지 리모델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실무자들이 이거 할 때는 뭐 좀 이렇게 로비도 하고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서 만들었더니 그 실무자가 이건 전무후무입니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가서는 이제 금년부터 예산이 확보돼 있어. 왜냐면 왜 쟤 주고 나 안 주냐고 하니까. 그거 쉽죠? 그건 이제 누구 동원해도 돼. 그러고 대부분 누구를 동원해서 예산 좀 받으려면 그런 관례가 있나? 대부분 물어보는 게 그거는. 그런 관례 있나? 그거 있습니다. 어디가 받아가지고. 그럼 그거 좀 줘. 그러면 되거든. 높은 사람 통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관례가 없으면 못해. 그런 식의 이제 자원동.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너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요즘에 그래요. 요즘 조금 많은 변화가 있지만 내가 한마디로 여기 뺑 들어가 보면 통일적 의견이 안 나오고 통일적 해석이 안 나와.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지역사회복지를 무엇이냐. 쉽게 여러분 쉽게 대답들 못해. 내가 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도 다 물어보면은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충고를 해준다면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건데 라고 뭐 전국에 지금 사회복지 대학이 있는 게 180개? 180개라고 그러죠? 255. 200개 넘어갔어요? 내가 180개까지 알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모도 있을 거고 형제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뭐 사회복지관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뭐 노인복지관도 생겼고 자활후견기관도 생겼고 이런 것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사회복지라는 게 뭔가 하고 또 이렇게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자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흐름이 돼 있죠. 그런 것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추구를 한다면은 뭐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또 사회복지 필드에 있다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꽤 뚫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사회복지라는 거고 거기서 그 크게 흘러가는 흐름들은 언제 누가 어디서 묻는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자신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합리적일 때 이건 이 밑바닥을 커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뭐 사회사 공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종종 이거 잠깐 하고 떠나면 되지 뭐. 또 이런 식인데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사회복지를 하기 때문에 남보다 많은 비난받을 수 있을 만큼 보수는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거기 흡수되어 있으니까 누가 친구들한테 만나도 난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일하고 너 좋은 일 하는구나. 그만큼은 깎지 않은 얘기지. 그래도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이건 전문 직업이니까 받을 만큼 대우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얘기를 해나가야 됩니다. 사회복지 하니까 조금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제 아까 지금까지는 내가 했어요. 그분들한테 야 니들 들어오면 이만큼 깎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나는 지금 희망사항이 뭐냐면은 이제는 깎지 말고 다 줘야 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야 좋은 사람이 올 거고 좋은 사람이 와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나도 사회복지사 이전에 인간이니까 나도 결혼하고 나도 자식 낳고 자식 낳으면 내 자식 남들보다 더 잘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거 입히고 누더기 사회복지하는 옛날에 사회복지하는 사람은 옷도 흠거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남보기에 그러면서 내 아이들을 얻어다가 몇 명을 먹인다. 종종 친구들한테 이런 전화를 받아요. 야 여기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돕는 방법 없느냐. 그래서 너 그거 관심 갖지 마라. 난 그러라. 야 대한민국 정부 지금 남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심지어 북한까지 도와줄 수 있어. 대한민국 정부 국력이 이만큼 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도록 해줘라. 우리나라 시설 비어 있어 지금. 어떤 데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떤 게 있으면 그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서쪽세 마을이라든가 무슨 수녀라든가 뭐라든가 또 종종 어디 보면 장애인 20명 갖다 놓고 없는 거 자꾸 먹여준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 내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해주라.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도받고 감독받고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고 수수료 감사도 받고 그래 문제가 안 터지는 거죠. 막 불쌍한 거 그 혼자 자기 없는 거 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먹이고 한다. 매스컴이 그런 데만 따라붙거든요. 정상적으로 자라나는데 안 내죠. 내달라고 그래도. 그러면 거기 후원금이 뭐예요? 불쌍하다고. 그럼 그거 먹고 날라.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나쁜 사람이 돼. 그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도 정상적인 대우도 받고 또 일하는 건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러야 이것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요. 지금껏 얘기는 사회복지하는 사람도 조금 덜 받자 그랬는데 이제는 기회 있으면 야 사회복지도 전문적인 대우해줘. 근데 요번에 인수위원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주 물고 늘어진 게 뭐냐면은 딴 데 8만 원 줬는데 여기 5만 원만 써. 아니다. 8만 원 주면 여기도 8만 원 줘라. 끝까지 물고 줘갖고 성사시켰어요. 그래 아마 이제 여기 어린이집 교사들 나 때문에 3만 원 더 받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누가 한마디도 이제 나중에 고맙다고 안 하겠지. 그래,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이 과거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수님들도 좀 그런 거 할 때 좀 잘 만들어줘야겠는데 남의 거 베끼는 스타일로 해갖고 보고서나 작성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한꺼번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용역을 다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근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지방자치제 단위로 계획을 설립하라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설립해야 되는 거죠. 남의 거 베껴다가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는 스타일. 또 하고 있는 것까지도 뭐 이거 현재 잘 되고 있는데도 뭐 새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그 정보도 형태라고 하면 잘못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다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난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뭐 몇 번 제가 조금 거부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랬었죠. 근데 왜냐면은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난 그래 뭐 좀 안내되지만 난 사회복지 사업은 더 하고 싶지 않아 그러거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는 더 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 어디 누가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그러고 난 나가서는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지내야 되겠어 나 이러거든. 여기 지난 뭐 서울 동안 많이 일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뭐 기회 있으면 나를 위한 거 또 가족을 위한 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감투수라는 것도 다 벗고 보내면 좋겠네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보국 공무원 하던 사람, 뭐 힘 있는 사람들이 관장으로 이제 그걸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다는데 군발이 장관이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자격 제한 좀 바꿔라. 그래서 그 자격 제한이 바뀝니다. 사회 덕망에 있는 자로. 사회 덕망이 있다는 것은 참 누가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관으로 왔고 또 사회복지관에 그 사람이 오니까는 또 보조금 체계도 달라지고 뭐 이게 그 사회 힘 있는 사람이어서는 보조금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따는 보조금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북부복지관 보조금이 뭐 1억 6천인가 가다가 이제 딴 사람이 막 뺏어가가지고 나중에 1억 뭐 9천 몇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치게 잡아서 올라가고 그런 순환도 겪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회복지관 그 협회를 조직할 때는 그 보사부하고 저하고 이 관계가 좋았을 때 담당국장하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사회복지관 협회는 이런 협회라는 건 사람 중심이죠. 맞아요, 틀려요. 사람 중심의 법인은 무슨 법인이라고 해? 어? 사단법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좀 공부 더 해야 되겠네. 법인 그러면 공법인이라고 사법인이라는 게 있죠. 공법인이라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입니다. 법인이라는 게 뭡니까? 법인이라는 게 뭐래요? 어?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겁니다.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법이냐. 그러니까 법인은 재산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선은 재산을 못 가져. 그러니까 사람은 재산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법인이라는 건 법으로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인은 크게 나누면 이런 거 내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법인 중에서 이제 우리 민간들이 만든 게 사법인이죠. 그 사법인 중에는 재단법인이라는 게 있고 사단법인을 크게 나누면 두 개가 특수법인이 물론 있어요. 특수법인도 나눠보면 재단법인이 되든 사단법인이 되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회복지법인 그 사회복지관 협회입니다. 사단법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이게 전례가 또 아까 전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어거지로 좀 만든 게 뭐냐면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됐어요.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설장들이 모이는 곳이 사회복지협의회거든요. 여러분 뭐 사회복지연합회라든가 이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지만은 그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건 사단법인체예요. 원칙적으로 따지고. 그런데 그 이 사회복지관 협회도 그 사회복지관 관장들이 모여서 맺는 거니까 사단법인으로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단법인이라는 게 회비 중심체거든. 그 회비를 못 받으면은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재산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복지관 하나를 정부가 지어진 것을 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국장을 꽉 삶아가지고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세요? 사회복지관 협회가 사회복지법인인지? 아직 모르죠?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법이 됐다. 그래갖고 이제 초대 예정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서기에 그 내가 목적한 방향으로 회원들은 끌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3년이 임기인데 2년 하고서 사표 내고 말았죠. 다음 세가 이제 하라. 하지만 그 처음에 그 주축도는 제가 나온 거고 근데 지금도 내가 보면은 지금도 보면 사회복지관협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좀 저거하고 오히려 이제 내가 만든 사회복지관협회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네거티브합니다.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관협회라는 것은 그 정부의 이 협회가 회원의 어떤 친목동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기본 물론 목적에다 거기다 만들 때 사회복지관협회 장관을 만들 때는 뭐 친목활동하고 뭐 세미나를 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건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서 해가지고 정부가 제도화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제도화한다는 것은 보조금이 따라오도록 되는 거거든. 근데 자기네 개인의 신상만 발전하려고 회장 같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자기 발전만 하고 그 예를 들면은 무슨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죽어라 이뤄냈는데 상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돼. 내가 초대 회장하고 내가 만들고 사회복지할 때 나한테 훈장 준다 그래서 나 안 받는다. 그럼 다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예가 그게 맞아요 틀려요. 내가 내 상 받자고 뛰어다니는 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일했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한 결과를 가지고 상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역 회장들이 상 받아가 다. 이건 잘못돼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은퇴를 한다. 그런데 아, 그 사람 참 공헌을 했다. 그걸 평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작년에 뭐 서울시 복지상을 받았지만은 그 전부터 상 준다 그래도 안 받았어요. 난 싫다. 상 받기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다. 아직 나는 할 일은 더 있다. 근데 이제 떠날 때 되면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복지대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결과가 후배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지 그 다음 사람들한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 상 주식을 하고 나 상 받아갖고 나가는 스타일이라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관협회는 제가 만들고 주주도를 하는데 지금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것이 이제 그 회비만 챙기려고 하고 일은 안 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발전을 위한 징검다리로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은 전 회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부로부터 제도화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한편으로 뭐냐면 여기 어려운 것들 전문적으로 커나가고 있는 것들을 협회가 방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협회가 방패. 개인적인 방패 역할은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협회라는 이름으로 걸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글쎄 요즘에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좀 떠나고 옆에서 보니까는 조금 어느 부분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 다 됐나요? 저한테 이거 온가? 그런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네. 네? 질문할 거 있으면 복지관이 3개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봉사회 안에 되어 있는 게 국부종합사회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그것들끼리 네트워크가 되나요? 복지관도 어떤 형태인가요?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이제 이거는 법인에서 직영하는 거죠. 우리 재산이고 국부복지관은 이건 위탁시설이 아니에요. 우리 재산이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 보조금 이게 아마 지금 평가액으로 따지면 물론 뭐 보조금을 맞아서 지급했지만 재산 자체는 사회복지관 한국봉사 재산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 요 건물 요 땅하고 땅이 한 1,000여 평 되고 이게 1,000몇 평인데 1,000몇 평이 이제 건물이 지금 이번에 중축해가지고 1,000몇 평이 여러분 그
그 뒤에 보면 있을 거예요. 자료 뒤에 재산이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없구나. 이 재산으로 지금 평가액이 한 75억 정도. 75억 정도인데 75억 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 해도 인간 한 3억을 지금 이자로 나오죠. 근데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위탁시설이 아니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정부가 민간 재원을 줘가지고 민간 재산에 투여돼가지고 일을 한다면은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위탁하는 거 그냥 맡아갖고 하는 것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한다면 난 그럼 이것에 놓고 다른 거 하나 맡아서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인에서 돈 얼마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정부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아까 뭐 민간자원 얘기가 나오는데 민간 자원을 넣으려면은 이제 이 사회복지관의 근본적인 것이 그것부터 봐야 되는데 사회복지관을 보면 관립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관립민영. 지금은 관립민영이죠. 관에서 설립해서 민간에게 위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립관형은 관에서 져서 관에서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립민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밀립관형이 있어요. 민간이 전화 정부에다가 위탁 기부 체납해가지고 정부가 관리하는 거. 밀립민영이 있어요. 이건 밀립민영이죠. 민간이 세워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밀립이라는 건 민간의 재원을 투자한 곳이죠. 그럼 거기 인센티브를 줘요. 정부 돈, 예를 들면 아까 70억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럼 정부 돈이 70억 전략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이 이제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좀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북북도 좀 변화 주려고 그랬더니 저기 메카적인 역할을 했으면서 그건 안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더라고. 하나의 메카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건 누가 와서 보도를 해도 항상 와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2개 복지관을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중개복지관은 원래는 영등포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든 민간의 땅에다가 그 건물을 줬더니 그 땅 임자가 처음에는 우리가 영구히 쓰도록 하라 그랬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땅 임자가 땅 내놔라 그래갖고 우리 뺐겠지.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중개복지관을 위탁을 맡아서 왔고 동작복지관이 이제 중앙복지관이 없어지면서 동작복지관이라고 이사가 그래서 뭐 내가 복지관 협회 회장도 했고 또 사회적인 역할을 할 때 복지관을 더 맡아서 하라 수없이 그랬는데 더 많지는 않았어요. 3개가 이제 그대로 아마 우리나라 사회복지관 역사 속에는 그 3개가 가장 오래된 복지관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제 흘러만 보면 중개복지관은 사실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쪽 복지관을 그냥 내놓고 이어왔으니까 여기에 역사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60년대서부터 시작한 복지관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장소를 이전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한 법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가 서로 이제 교류되도록 했고 또 이제 아직 내가 이사장하고 복지관 관장은 떠났지만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의 프로그램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수한 일이 있었고 또 법인에서 지시할 거 있으면 지시를 하고 또 이제 분기별로는 또 그다음에 주간은 매번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간은 이 팩스로 이메일로 다 업무 보고가 들어와요. 3개 복지관. 주간 업무 보고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거 보고 의견을 게시할 때 있으면 게시를 해주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법인이라는 것은 각 복지관들이 잘 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곳이지 복지관에서는 법인에서는 뭘 앞에서 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들 있으면 지적해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시해주고 하는 게 법인의 역할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뒷받침해 주는 게 법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설 돌아다니고 보면 뭐 법인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는 안 할 거예요. 법인이 좋아. 그러고 이제 나는 또 그래요. 나는 법인의 이제 능력이 수입의 능력이 이제 여기 기본 예산이 있어서 좀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이 법인의 재단이 성장을 못하거든요. 수입이 재산을 축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에 가서는 그 위탁 시설은 그만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특보복지관 직영시설 하나만 제대로 끌어가는 하고 시범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그러면 어떤 이 수입이 제한된 수입을 이런 여러 복지관에 쪼개주는 것보다 위탁을 맡아서 쪼개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린이집 하나를 반납한다고 공부를 했어요. 남들은 맡으려고 무척 하는데 내가 아직도 저쪽에서 아무 말이 없어서 다시 재독촉하는 부분을 보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제가 기본 방향입니다. 전국에 가서는 지금은 왜 그걸 못하냐면은 물론 이제 점점 이제 제도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 직원을 인수해 준다 하는 방향이 되어 있거든요. 위탁했는데 사실 내가 뽑은 직원 또 내가 키운 직원들이 잘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복지관이 인수하면은 내가 데리고 있을 만큼 보장을 못 받죠. 또 관장들은 또 거기서 받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동작복지관 거기 표현이 돼 있죠. 동작복지관이 뭐 심지어 한번 웃기는 얘기가 이사장이 자주 와서 인사 안 왔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럼 전 직원 인수해라. 나 손 띄겠다. 나 당신한테 이걸 안 하겠다. 그랬더니 다시 맡으라 그래서 맡으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거 웃기는 얘기죠. 열심히 일해줬으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고마워해야지. 이게 무슨 그러니까 거기 어린이집에 내는. 딴 데 어린이집, 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답답한 게, 봐요. 그 구에서 가장 쭉 지난 3년 동안 1등을 했고, 무슨 평가마다. 또 자기네들이 쭉 뭐 할 때보다 가장 우수한 시설로 지정을 했으면은, 재계약에 왜 문제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다 그래서 싸운 게 뭔지 아세요? 좋다. 당신들이 인수해라. 나 손 띄겠다. 그 대신 명분 있게 철수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국공사에 명분 있게 철수하도록. 상을 줘라. 상을 주든지 뭐라든지 해라. 그럼 나 손 띄겠다. 재계약 안 하는 거. 그 대신 당신들이 선거 때가 왔었으니까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은 그러고 나한테 계약을 안 해준다면은 좋다. 나 클라이언트 이거 다 편지로 보내겠다. 당신애들이 그동안 말했던 거 다 그대로 해서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전달시켰어요. 그랬더니 재계약해줬다. 그래서 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사업 오랫동안 해왔는데 회의를 느끼게 된다. 열심히 일했으면 됐지. 열심히 일하고 거기 말썽 없이 잘 해주고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기본 방향으로 갔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칭찬도 해줬고 상도 줬고 그렇다면은 재계약에 문제가 돼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사장이 자주 와서 인사 안 했다고? 이사장은 거기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의결기관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사회는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꾸면. 의결기관이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업계획 내고 하면 그거 검토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주고 그렇죠? 도장 찍어주고 법률적인 책임져주고 재산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서 잘못했으면 내가 변상할 책임이 있는 거니까 변상해주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사장이 어디 노비하러 왜 다녀야 됩니까? 시설장 일하는데. 그런 종종 그런 게 나와요. 그럼 열나죠. 그러니까 나는 직원 때문에 우리 직원 때문에 야 니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내가 니들 하나대로 고개 숙이라면 가서 고개 숙인다. 그러다 나중에 열이 나가지고 공문 보내. 내가 그랬어요. 최후인가 공문 보내라. 공문 보내. 이렇게 공문 보내. 그래서 그 공문이 간 겁니다. 가고 뭐 그런 얘기 들어서 정식으로 내가 가가지고 여보 당신애들 뭐 취임한다 그러면 꽃도 보냈고 뭣도 했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느냐 그랬거든. 왜 해야 돼요? 거기 주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임대료 받았다가 거기다 돈 주고 말이야. 거기 주민을 위해서 외국에 후원금 받아갖다 연간 후원자들 찾아갖고 1억 이상을 갖다 뿌리고 있는데 1년 12달 가야 고맙다는 편지 한 장 없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게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하는 곳에 그러니까 비교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변화는 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어디 이제 나보고 인수위원회 들어와라. 안 하고 난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빼달라고. 그러니까 청장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들어가니까 공무원 태도가 달라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시설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가끔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말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나를 죽일 때가 있어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 성격으로 봐서는 다 때려갖고 관두고 싶은데 이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개 들 수 있게 되고 받아야 되고 이게 현실일 때가 많다.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이제는 그런 텐션을 받고 싶지 않다. 내가 여태까지 평생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생활을 갖고 싶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지금 자꾸 몰입하고 거기에 끼어들어가고 싶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제 나하고는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그저께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책을 이렇게 뭐 한 300페이지짜리 사가지고 집중적으로 2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고 나니까 한쪽 눈이 굉장히 빨개요. 그래서 난 눈병이 걸린 줄 알고 안과를 찾아갔더니 과로로 오는 출혈이래. 나이가 들어. 그러면서 뭐 이거나 저나 약을 갖고 잘 안 하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약을 쳐보니까 깨끗이 가셔요. 나머지 한 권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고 집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읽었더니 또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여러분 연령 때 보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나는 책 보고 뭐하고 이래 할 시기가 아니로구나. 내 체력은. 그렇게 이제 느끼다. 왜냐면 열심히 이제 뭐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근에 와서는 내가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매일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 뛰고 책 보고 뭐 하니까 내 체력이 아닌가 보다.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사회복지관 맨 처음에 만드실 때 그 핵심 관점으로 지역복지고 지역의 욕구를 아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로 한 내용이라면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필요로 한 부분이라면 사회교육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복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관들을 보실 때는 그 지역복지라는 관점 그리고 욕구 중심으로 복지를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죽죠. 당장 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뭐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력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또 뭐 이런 그 빈곤에 초점을 맞춰 갖고 갔는데 지금 나는 여기 우리 기관은 그 사회복지관에 지금 파트가 보면 사회복지 복지 파트가 있고 재가 파트. 여러분 다 크게 이게 정부에 의해서 재가 복지라는 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것도 그 당시에 그런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그 제가 예산을 따는데도 그 당시 제가 좀 별도 뭐 정치 국민정부의 정치가 막 올 때 그걸 틈을 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국장한테 아이디를 줘가지고 이래 한 것은 많은 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 것이 복지관 예산으로 따려고 한 건데 이게 분들이 재과로 해갖고 따로 나온 거야. 아직도 그것이 통합이 안 돼. 복지관 속에 아직도 재과는 재과대로 별도 예산 관리해야 되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별도 관리해야 돼. 근데 이걸 합쳐야 돼요. 원래는 하나의 이 돈이 꼬리표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재과는 그렇게 땄는데 그 뒤로 재과 예산을 올리지 않으니까 거기 재과에는 과장 하나, 복지사 하나, 운전사 하나 두도록 돼 있는데 인맥 호봉이 높아지니까 예산을 못 짜. 그래갖고 작년 재작년에는 복지관에서 운영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과 과장을 없애버리고 여기서는 재과 과장인데 기록상으로는 복지관에 들어가 있어.
돈이 이 돈을 못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에 따른 변화를 줘야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아직 뭐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는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민간 자원을 활용하고 민간의 어떤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끝없이 가야 되지만은 복지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80% 정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 자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그 시범 프로그램으로 자꾸 이렇게 새로운 사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부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해가 아니라 그걸 해 이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정부에서도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큰 틀은 맞잖아요. 자, 영세민을 지금은 이제 뭐 저소득주민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자활계층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건 정부도 맞고 우리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도와줄 프로그램에 전문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을 때 자원도 받을 수 있고 정부로부터 예산도 받을 수 있고 민간 자원도 동원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프로그램은 그런 방향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역사. 그래서 뭐 A라는 복지관에 해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B복지관에 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정부에서는 획일화하려고 그래요. 압수하려고 그러면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누르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 왜 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민간기관에 맡긴 특성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거든요. 민간기관은 법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민간의 특성이거든요. 신속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정부가 이렇게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단위 사회복지관이 책임질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도록 자꾸 이렇게 북돋아줘야 됩니다. 라고 행정가한테 누누이 설득해주는 게 뭐냐면 당신네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조장적인 행정을 해줘야 되지 와서 감사하고 규제하는 거고 딱 봐가지고 자기네들 봐서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 규정하고 여기 한 거 보니까 아 이쪽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석해 줘야 돼. 이쪽에서 일한 걸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해줘. 지들이 다칠까봐 이렇게 봐가지고 이쪽으로 해석해 줄 것도 이쪽으로 해석을 해. 규제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죠. 한 예를 내가 들어줄게. 우리 여기 자활구경기관이라 자활구경기관에 열심히들 일해라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또 자체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요번에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해가지고 얘가 여기서 1등급을 받던 애들이 2등급으로 떨어졌어. 왜 떨어졌느냐? 직원들 불러놓고 따지니까는 딱 점수표를 갖고 온 거야. 그게 뭐냐면 구청에 가서 공무원한테 수없이 이걸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줬어. 근데 그게 뭐냐면 조건부 수급자를 이쪽에 몇 명을 줘야지 우리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평가 부분은 점수가 적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 한 명만 더 왔어도 점수가 달라져갖고 1등을 해. 근데 이게 7등, 8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과장부 당신네들 우리가 1등하면 구청도 1등하고 좋지. 구청에서 1등하고 당신네 상 받아 먹었지. 내가 그랬거든. 요즘에 이제 뭐 청장 인수위원 들어가니까 과장도 와서 일하고 뭐 이제 그러거든요. 생각해봐라. 담당 공무원 하나가 사람 하나 둘줌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우리 저기 직원들은 시리에 빠져. 그러고 예산도 깎였고 나머지 부족력에 당신네들이 메꿔내. 근데 그랬거든. 세상에 그래. 그러니까는 열심히 자기네가 일했고 심지어는 그 여기 자활관장이 그 담당 계장하고 팀장하고 막 싸웠대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더니. 다른 점수는 평가에서 가장 우수하게 받았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깎이니까 사람 머리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건 단 것도 없어. 머리 숫자가 적어가지고 적어도 몇 명 이상은 몇 점, 몇 명에서 몇 명은 몇 점 이렇게 됐거든요. 머리 숫자 적어서 점수가 깎였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일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이 참 회의를 느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몰랐다면 모르고 그것이 틀림없이 장애인이 되니까 가서 사람 달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과장한테 어저께 아까 얘기를 하니까 과장이 나 그거 몰랐는데요.
팀장이 보고를 하는지 몰랐다. 그래야 그래. 그래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 안 주면 복지가 죽어요. 그리고 뚜렷한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몇 번의 지금 사회복지관에 자리 잡음 가면서도 몇 번의 문제가 좀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정체성이 뚜렷지 않으면 복지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는 관점은 지금 사회복지관에 대부분 사회복지 우리가 사람을 모집을 해갖고 뽑으려고 하면 자활후견기관은 안 가려고 그래.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오려고 그러고. 근데 자활후견기관이 앞으로 커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정체성이 뚜렷해요. 조건부 수급자로 해갖고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지금 부령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나마도 지금 제대로 다 있지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 사회복지관. 근데 사회복지관이라고는 들어가 있지만은 그냥 지침 이런 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 근데 여기는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가지고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제대로 협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시하고 성과를 여기서 만들어낸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 또 뜻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이죠. 생각해보세요. 못 사는 사람들 이것은 근로의식이 없는데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일을 하고 자활하도록 해주고 스스로 살아가도록 도와줘갖고 그들이 살아서 자기 점포 갖고 살아간다면 복지사업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까? 내가 도와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겁니다. 여기 뭐 사회교육 좀 해가지고 졸업하고 들어오고 그 사람들 난 돈 낼 거 다 냈어. 나 배우고 나가. 그거지. 그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내가 도와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변했고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게 10년 후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우리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돕던 사람들이 우리 보험사자가 됐고 지금 후원자가 됐고 아까 뭐 예를 들었죠. 한때 뭐 공무원 취업반까지 했다고. 그 공무원 된 사람이 지금 후원부터.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자꾸 이렇게 흘러가면서 역사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냥 떠나는 게. 그래서 이제 가장 희망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그건 뭐 영원한 언제까지 가능한지 모르는데 요즘엔 목소리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지역복지라고 하지만은 지역이라는 복지라는 것은 우리 마을, 우리 필링이라는 것이 우리 동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모두가 돈 벌면 강남으로 강남학군으로 강남으로 가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소용이 없죠. 요새 하다못해 이제 밖에 증축할 때는 뭐 그렇다 치워놓고 요새 엘리베이터 놓으면서 가끔가다 조금 쇠 자르는 소리 조금 나가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당장 민원 들어가요. 이런 상태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 많이 우리 직원들 어저께도 뭐 이제 통반장들 관리소장 다 불러놓고 또 교육하고 분석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우리 복지관이 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어떤 감독기관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고 우리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니들의 역할이었다. 그것이 너희들이 한 일이었다.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뿌리를 받고 이래야. 만약에 또 심지어는 사회복지사 너를 내가 부당하게 해고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다. 하고 들고 일어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일해라. 제가 바라는 게 근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은 뭐 나도 퀘션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모르겠어요. 종종 가끔 가다가도 뭐 전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내 방 찾아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 어느 직원이 뭐 심지어는 참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소득 주민이고 교육도 죽고 미생감염도 부족하니까 나 지금 밥 먹으러 내려가려고 손 싹 씻고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악수하자고 달려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악수 안 할 수 없잖아. 두 번째 나 그동안 어디쯤 잠깐 시골에 가서 농사 좀 짓다 왔는데 만큼 검은 콩 갖다가 말이야. 이거 유기농이니까 그런 화학비료 하나도 안 쓴다니까
저 회장님도 갖다 잡수시오 그러는데 사실 받아가지고 가져가기는 몰라요. 받아먹고 또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필요치도 않고 그래서 쓰라고 주고 가지만은 그런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나간 당뇨인데 어떤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 야구르트 하나, 요구르트 하나 이렇게 담아다가 먹으라고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그래도 여태까지 해오면서 좀 보람을 느낀 것은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이 그 자기가 희망한 대로 잘 가져줬을 때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참 그래도 과거에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 자식 자랑 좀 여러분들한테 한다면 아까 딸이 둘이라는데 딸이 둘이 다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걔들이 후원금을 넣어주고 있고 아빠를 이해해 주는 거. 그러고 이제 기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내가 이쪽 일을 했던 것이 애들에게 그래도 말은 안 했지만 전달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가끔가다 회의를 느끼는 것은 아까 그런 문제하고 부닥치는데 항상을 해왔는데 이럴 수 있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양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정부에서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할 때 민간에서, 즉 선배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그런 것을 실행함으로써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화시키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변화를 주도해 가셨는데요. 보통은 이제 변화가 정부에서 제도화되면 그 부분에 참여하는 걸로만 보통 많이 가는데, 변화를 주도해 오셨는데 어떠한 그 마음이 있으셨기에 가능했었나요? 하나의 문제라는 건 자기가 아까 얘기한 어느 부분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은 뚜렷한 목표와 고를 세우는 건 거죠. 그러니까 고를 세우는데 사회사 방법론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의 목표를 설정했으면 나름대로 그 여러분이 배운 전문 지식을 탁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탁해서 설정하는. 자, 한 예를 이제 제가 들겠는데, 북부복지관을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는 한 10년 전부터 이게 이제 왔는데, 이 시기가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에드발론을 떼우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이게 이런 길에서 필요하고 증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게 세뇌 공작이 되는가 봐요. 한 2년쯤 가고 3년쯤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해줘. 일은 안 이루어져도 이건 정말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한 예가, 그래서 지금껏 그 정부로부터 그런 것을 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뭐 하나의 제도를 바꿀 때도 당장 이것은 어떤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힘의 작용, 과거의 힘의 작용에서 당장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그 사회복지를 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이렇게 지나온 과정에서 되돌아봤을 때 저는 참 나쁜 놈이다 하는 사람을 만들고 가서는 안 돼. 자기 관리를. 그러니까 딱 지나와가지고 그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든 돌아간 뒤에 누가 그 사람 저 어때 김정길이었대 그러면 그게 괜찮아. 그러면 다음 사람도 접근이 되는 겁니다. 몰라도. 그래서 자기 관리를 그런 측면으로 좀 가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오늘 당장 안 되더라도 자꾸 사람마다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서는 띄우는 겁니다. 그 띄우면은 한 2년쯤 3년쯤 되면 그것이 되더라고. 자꾸 한 얘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제도를 바꿀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내가 보내면 되게 이제 그 아까 협회가 제길 길을 좀 못 가고 있다 하는 거지. 지금 협회 정도의 힘이라면 이제 전국에 400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자꾸 의견을 기합해가지고 던져주는 겁니다. 자꾸 그 마스터 플랜 비슷한 걸 해가지고 던져줘가지고 하나씩 챙겨가야 돼.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경험적으로 터득한 건 뭐냐면은, 내가 요구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한꺼번에 던질 거냐, 아니면 요거 하나씩 던질 거냐. 3가지 하나 던지면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프라이어리티 상으로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먼저 되거든. 우선순위가. 가장 쉬운 걸 해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딱 상황 봐가지고 어렵더라도 딴 건 숨겨놓고 요거 하나만 던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내도 된다 한다면 세 개 다 던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어요. 근데 뭐 그건 어떤 철칙이 있는 게 아니고 원칙이 있는 거 아니고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뚜렷하고 그 정확한 목적이 설정이 됐다면 그거는 수없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수없이 던져놓는 겁니다. 일부러도 의도적으로도 찾아가고 아니면 그냥 어떤 뭐 회의에서 만나도 그렇고 그러면 항상 그 문제를 집약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날 또 그것을 도와줄 사람도 생기고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지금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이 없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걸 쭉 던져놓고 김 회장 그때 얘기하던 거 그거 아직도 그거 필요해? 필요합니다. 요번에 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그냥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 뭐 그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 그걸 꼭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자꾸 그런 스타일로 했거든요. 그 대답이 됐어요? 네. 저는 이제 강남대에서 사회복지 전공하는 박사님이라고 하고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잖아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네. 그때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보수 교육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그때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보수 교육은 어떤 능력이 필요했는지라는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는 어떤 보수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뭐 그때 그 전문성 교육이라는 건 사회복지관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이냐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이냐 하는 그거고 그 다음에 복지 마인드죠. 근데 복지 마인드가 엊그저께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좀 아까 들어올 때 이제 그거 검토하던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우리 후배들한테 내가 실망하는 게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까지도 다 마찬가지가 뭐냐면 초기 우리 시대의 복지라는 것은 밤새워 가면서 일하고 밤새워 가면서 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직원들이 자꾸 근로기준법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좀 웃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 이사장인 내가 내 방에다 그러면 좋다. 내 방에다가 커피 세트를 갖다 넣어라. 내가 타 먹겠다. 여직원도 뭐 신문에서 뭐 커피 같은 날로면 뭐하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올 때만 타오도록 했고 그냥 내가 혼자 먹고 싶을 때 내가 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한 얘기가 뭐냐면 또 그게 이제 왜 이제 그런 식까지 가게 됐냐면은 이제 마인드라는 게 어떤 직장이라는 거 그건 뭐 복지 마인드라기보다는 하나의 직장의 이제 일반적인 건데 서무가 있고 그러면 자기가 내가 뽑을 때는 당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뽑아요. 지금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커피도 끓여야 되고 뭣도 하고 그건 계약이야 일종의. 그런데도 뭐 통상적으로 그게 아닌 걸로 지금 받아들이는 데가 있어. 일단 들어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또 자기도 자격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 나이 지금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항상 회장 커피를 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빙빙 돌다 보니까는 매일매일 당직자가 저기 있더라고. 이사장 커피 타주는 당직자가. 그러니까 내가 참 느낄 때 그게 별로 안 좋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호식품인데 강도가 달라져. 어떤 사람은 연하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그 기호식품이라는 게 안 맞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이제 그러고 나고선 당직자가 정해졌는데 이걸 풀어줘야 되겠다 차라리. 그래서 이따 내 방 이제 시설 볼 기회가 있지만 보면 내 방에서 이제 내가 직접 타 먹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건데 우선 처음에 복지관을 택배를 채워가지고 좀 교육을 시킨 것은 복지관이 예산을 따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그것이 뭐 전문교육도 전문교육이지만은
그 복지관에 가야 할 기본 역할들 그걸 많이 노력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 입장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시대는 그 법제처해가지고 사회복지관이 뭐라고를 설명할 정도고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제가 그 작용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택관리촉진법을 보면은 뭐 60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강제적으로 복지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가서 뭐 그 얘기하고 할 때 주택공사 과장, 계장, 뭐 담당자들이 나한테 개새끼까지 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욕을 먹은 사람이에요. 니들은 돈 한 푼 안 내놓고 이 임대아파트 단지에다 복지관을 다 짓도록 해놨다고. 그거 아무도 모르죠. 주공에 가가지고 주공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복지관 하나씩 지으려면은 2, 3억씩 거기다가 투여를 해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그게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거기 아까 얘기한 복지관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주가 늘어다 보니까는 이런 관장도 오고 저런 관장도 오고 보니까는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어떤 교육 같아. 당신 지금 관장하려면은 하다못해 사회복지연수원이라도 갔다 와가지고 해라. 아니면 사회사업 개론이라도 읽어라.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지금도 그럼 전문 어떤 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이 필요하냐. 뭐 연중 한 번에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교육이 너무 많아요. 참여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그런 교육만 참여해도 많이 갈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참여시키다 보면은 일을 못해. 그래서 실력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제 어떤 뭐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돌아가며 참여를 해라.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체제 속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 시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제는 뭐 어떤 그 지원재단에서 뭐 사회복지사들 뭐 영국도 보내주고 뭣도 보내주고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 노력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래서 뭐 엊그저께도 관장들 전부 중국도 싹 한꺼번에 다녀오고.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 특정인에 의해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씩 도를 낳아왔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거기 나도 그저 공헌한 거고.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우리 선배들서부터 모두가 잘 해왔는데 간혹가다 좀 적어한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 방향은 모두가 다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이어받아서 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어받아. 근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 세대만은 그래도 이제 사회적 충분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복지하는 사람도 또 남 휴가 갈 때 같이 휴가 갈 수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머리에 복지 마인드는 있어야 되죠. 그게 엊그저께 제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는 98년대 1층이 완전히 물이 찼던 곳이에요. 이 복지관. 그래서 1층이 차가지고 그 해년도에 한 달을 복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 직원들한테 항상 제가 비만 오면 비상을 가는데 호우경보가 그렇게 내렸는데도 이번 주말에 사람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 하라고 하고. 물론 대비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동안에. 그래도 지대가 낮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건 복지 마인드가 아니라 자기 직장, 아니 모든 공무원이 비상 걸어서 다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직장이 좀 위태한 지역에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서 손하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여성 차별하지 말아라 하면서 일할 때는 여성들 다 빠집니다. 지금 남자 직원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아직 비상 직원이라고 야 남자 혼자 모래주머니 하나 들면 여자는 둘이 들면 더 가벼워. 왜 안 나타나느냐. 자기 주장만 자기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커피 얘기한 겁니다. 여성 직원들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해야 돼. 그래서 근로기준법 야 이 시국에 내가 니들 동원했다고 내가 근로기준법에 걸릴 것 같은 거. 안 걸려.
생각해서. 내가 니들 자발적인 참여 안 하면 강제 근무시켜내겠다. 그렇잖아요. 스스로 가장 자기들이 참여해서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아까 그래서 팀을 나누라. 팀을 나눠가지고 뭐 어떤 때는 뭐 A팀이 나오고 어떤 때는 B팀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전 직원이 나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정도까지 양보해 줬으면 됐지.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강제근무 시키겠다. 비상근무. 싫으면 나가라는 얘기. 아니 그 직장이라는 것이 누가 지켜주는 거야?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지. 내가 항상 얘기해. 야, 하룻밤 와서 고생하고 사전 대비하면은 괜찮을 것이 그거 팽개쳐놓고 있다가 물 들어온다면은 남들한테 손 벌려야 되고 수업 한 달 동안 고생해야 되고 물두구르탕에 들어가야 돼. 냄새 나는 데서. 어떤 게 좋으냐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게 잘 이해 안 되는가 봐. 그게 이제 이게 높아신 분들 너를 잡고 오는 고민이에요. 네. 됐어요? 네.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1세대라고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중간에 다리가 하나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아직 얘기한다면 나는 이렇게 사회복지관을 했는데 여러분 더 좋은 거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를 짜고 또 왜냐면 그동안에 이렇게 하는 사회복지관이 필요했는데 다음 갈 길은 또 사회복지관에는 다른 것도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투여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만들면 그것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면 확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복지 공부한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 교수들이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걸로 끝내갖고는 안 되죠. 그거 가르쳐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그 분야에 가서 자기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교수들은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복지원을 확대해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교수들이 방해를 놨었어요. 상당한 교수들이 방해를 놔가지고 엄청나게 고민도 했었고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회복지원을 확대하고 이렇게 쫙 자리 잡혀가니까 이걸 복지사무소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3지 4번 뛰어다니면서 시범복지사무소에 관한 것을 제가 용역비를 대가지고 그거하고 사회복지관에 가야 할 길을 같이 제시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 참 은사는 영원한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난 중앙대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김웅모 교수가 상당히 고집이 강한 분인데 그 양반도 뭐 복지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하던 사람이 제가 가서 찾아갖고 선생님 복지사무소보다 이쪽 방향으로 좀 결과를 유도해서 좀 해주시오.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도 그 사람과 꼬박꼬박 찾아다녀요. 그 은혜에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가 학문적 고집이 있는데 제자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복지관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론적 뒷받침을 많이 해줘. 그래서 그건 항상 고마워요. 그분도 이제 지금은 좋죠. 사회복지관이 이렇게 확대되고 이렇게 자기 거기에가 여기 내 이사로도 모셨고